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게 어떤 건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이제 뭐 역사의 의미 이런 게 나오는데 이 파트는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다뤘던 주제가 뭐냐면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인류의 기원.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대 문명에 대해서 배웠냐면 4대 문명의 공통점에 대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4대 문명을 하나씩 파헤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오리엔트 문명이라는 게 있었죠. 이 오리엔트 문명 같은 경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아우러서 우리는 오리엔트 문명이다라고 표현했었고, 그거 외에 이 오리엔트 문명에서는 히타이트라든지 페니키아라든지 헤브라이 이런 문명들까지 포함시켜서 넓은 의미의 오리엔트 이런 표현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봤었던 게 어떤 거냐면 인더스 문명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중국의 바로 황하 문명입니다. 이 황하 문명이고 세계사 교과 과정이 이제 교과서가 일부 개정이 되면서 대단원에 있던 변동이 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역사의 그 교과서는 서양사를 중심으로 갔었는데 이때 개정된 교과서는 이제 중국사가 이 앞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인류의 4대 문명 이 다음에 황하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큰 2단원은 중국사 쪽으로 쭉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왜냐하면 선생님 강의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내신을 대비하는 친구들도 상당수 이 강의를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순서대로 일단은 강의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황하 문명 가봅시다. 여기에요.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건데, 아니야, 제목은 이렇게 달아봅시다. 중국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앞에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 중에 신석기 때부터 아이들이 정착 생활을 했죠. 그럼 신석기 때부터 정착 생활을 했는데 이 중국에서도 신석기 때, 신석기 때 양사오라는 동네, 양사오라는 동네에서 토기가 발견됐어요. 양사오 문화. 그 다음에 룽산 문화. 지금요, 동아시아사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양사오 문화 말고 나원커우 문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계사에서는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죠. 양사오 문화와 룽산 문화. 이때 토기 사진?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양사오라는 동네와 룽산이라는 동네가 황하강 일대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뭐가 발견되었다? 요게 발견됐다는 겁니다. 토기가 제작되었다. 토기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채도, 흑도라고 불려지는 이런 토기들이 이제 어쨌든 발견이 됐는데 토기를 제작한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곡식을 저장하고 그걸 나중에 조리할 목적. 그러니까 농경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석기 때의 모습이고, 청동기로 넘어가면서 얘네들이 얼리터우라는 동네에 얼리터우 문화라는 것이 발견됐는데 이 얼리터우 문화에서는 뭐가 발견됐냐면 청동으로 만든 술잔. 청동 술잔이 발견됐어요. 그럼 청동 술잔이 발견됐었을 때 이 청동 술잔 이걸 통해서 얘네들도 금속재 도구를 사용했구나. 즉 계급이 등장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얼리터우 문화에 기반을 둔 최초의 국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최초의 국가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라입니다. 하나라. 그런데요, 이 하나라는 문헌상의 최초의 왕조랍니다. 문헌상의 최초의 왕조이다. 뭔 말이냐면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왕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문헌이 뭐냐면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역사책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사마천이 어떤 역사책을 썼냐면 사기라는 역사책을 썼는데, 우리 세계사에서는 이 사마천의 사기 자체도 하나의 단독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출제되는 내용을 한번 함께 정리를 해볼 건데, 이 사마천은 이제 전한시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나라를 배울 건데, 한나라를 전한과 후한으로 나눠서 또 우리가 공부할 거거든요. 그때 전한시대의 인물입니다. 무제라는 황제 때의 인물이죠. 그러면 이 사마천의 사기는 중국의 무슨 신화에서부터? 건국신화. 중국의 건국신화에서부터 언제까지의 역사를 다룬 거냐면 전한시대까지의 역사를 다룬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나중에요, 후한, 전한 말고 후한이요. 후한이 멸망하는데 어쩐 적의 난으로 멸망하냐면 황건적의 난으로 누가 멸망하냐면 후한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면 후한이 멸망했었을 때의 배경이 황건적의 난이라는 농민 반란이 있었는데,
사마천은 전환시대 사람이고 사마천이 쓴 사기란 역사책 자체가 전환시대까지 내용을 다룬 거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역사책에는 어떤 내용이 황건적의 난, 이 내용이 역사책에 수록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사마천 자체가 생존했었던 시점이 전환이니까.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전환시대까지의 모습을 다룬 거다. 자, 요 하나 특징. 자, 두 번째 간다라면 사마천의 사기는요. 이러한 서술 방식의 출발이 됐었던 겁니다. 기전체의 서술 방식의 효시가 된 건데 처음 이제 스타트가 된 건데 역사책을 편찬할 때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의 서술 방식이 있어요. 편년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편년체라는 건 뭐냐면 편집을 할 건데요. 어떻게 편집을 할 거냐면 연도별로 편집하는 방식. 그래서 편년체라고 한다면 마치 일기장처럼 그러니까 날짜별로 순서대로 쭉 역사를 서술하는 이런 서술 방식이 편년체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기존에 편년체라는 서술 방식은 이미 있었는데 여기에 새롭게 기전체라는 이러한 방식을 만들어낸 이게 바로 사마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전체의 효시인데 그럼 이 기전체라는 건 뭐냐면 분류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기, 세가, 열전, 지, 표 이렇게 5개 파트로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5개 파트로 분류했는데 내용은 황제에 대한 이야기 따로, 일반 제후들에 대한 이야기 따로, 일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따로, 인물별로 혹은 국가별로 그러니까 인물별로 국가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쓰는 서술 방식 이게 기전체인데 그 기전체의 첫 번째 사례가 됐었던 게 바로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의 사기에 그러면 건국 신화에서부터 전환시대까지 역사를 다뤘는데 사마천이 말하기를 중국 최초의 왕조는 누구다? 중국 최초의 왕조는 여기 있는 하나라다라고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라가 실제 있었던 나라냐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유적 그게 바로 얼리토어 문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라가 실제 있었던 나라일 것이야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요. 인류의 4대 문명을 이야기할 때 공통점 지워졌네요. 요 인류의 4대 문명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걸 사용했다는 겁니다. 어떤 거요? 문자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즉 4대 문명에서 계급이 등장을 했고 그 지배 계급들이 피지배 계급들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결국은 문자라는 걸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 하나라도 최초의 국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문자를 사용했을 것인데 문자의 흔적이 아직까지는 발견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리토어 문화에서 청동 술잔 이딴 걸 통해서 청동교를 사용했고 이것이 아마 하나라의 유물일 것이야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지만 문자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이 하나라를 실체를 완전하게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하나라는 그냥 기록상의 문헌상의 최초의 왕조일 뿐입니까? 예, 이렇게만 우리가 확인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도 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체가 완전히 확인된 문자의 흔적이 있는 그 나라는 누군데요? 바로 은나라입니다. 이 은나라는요. 다른 말로 상왕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은나라 상왕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무슨 문명? 황하 문명. 이 황하 문명에 기반을 두고 발전된 최초의 국가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실체가 확인된 최초의 중국 왕조다. 시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출제가 된다? 예,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중심지 수도가 어디냐면 은허입니다. 이 은허라는 유적지에서 많은 청동 제품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이때 청동 제품이 발견됐을 때 청동솥 이럴까요? 청동으로 만든 솥이 발견돼요. 그래서 4발 달린 솥도 있고요. 3발 달린 솥도 있어요. 그럼 4발이냐 3발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청동솥을 이게 아마 제사를 할 때 거기다 이제 뭔가 음식을 담아놓거나 아니면은 향을 피우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했을 것인데 어쨌든 청동으로 만든 솥이 발견되었다. 은나라. 이때 은나라에서 선생님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럼 얘는 문자의 흔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황하 문명에서의 문자라고 할 수 있는 무슨 문자? 예, 갑골 문자가 있었던 거죠. 4대 문명에서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쐐기 문자를 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상형 문자. 그 상형 문자를 썼음을 알려주는 게 이제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에다가 상형 문자를 썼죠.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도 상형 문자.
그들은 인장을 사용했는데 그 인장이 발견이 됐었던 겁니다. 각골문자는요. 정치적 지배자가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누구야? 정치적 지배자가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혹은 점을 치고 그 결과의 값을 거북이 배딱지 혹은 여기에 있는 동물들의 넓적한 뼈 이 부분에다가 새겨 넣은 게 바로 각골문자. 예, 무슨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정 정치는 다른 말로 재정일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각골문자가 이제 한자의 기원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은나라에서는요, 자, 달력을 썼는데 이걸 우리가 은력이라고 합니다. 은나라에서 살려고 한 달력, 은력. 어렵지 않죠?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4대 문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농사를 지은 아이들, 신석기 때부터 이미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럼 농사를 지은 아이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다? 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자, 사회가 안정적이었었다. 기억나요? 플러스. 그래서 태양력.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사회가 불안정했었죠. 왜? 이민족의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이때 태음력. 이렇게 이제 쌤이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자, 여기 있는 중국의 은나라에서는 자, 은력이라는 자, 그런 달력이 쓰이게 되었다더라. 네 번째. 은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할 게 뭐가 있냐면 순장의 풍습이 있었는데요. 순장의 풍습이 있었는데 이 순장 같은 경우는 지배자가 죽었을 때 그 지배자의 주변 사람들을 함께 생매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자는 이미 죽었으니까 매장을 할 건데 그 무덤 안에다가 산 사람들을 생매장해 주는 이러한 풍습. 이게 바로 순장입니다. 그러니까 순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지배 계급이 등장했다. 아, 권력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배 계급의 등장을 보여주는 풍습 순장이라는 게 있었고 나중에 자, 진시황의 병마용. 이 진시황릉의 이제 병마용이라는 게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무덤에서 병사들을 자, 흙으로 빚어놓은 이러한 모양이 발견됐는데, 그 병사들의 얼굴 모양이요. 다 달라요. 흙으로 빚어놨는데 다 달라. 그럼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매장한 게 아니라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매장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존했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그대로 본떠서 다양한 얼굴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갖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설 몰골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진시황의 이 병마용은 실제 병사들의 모습을 흙으로 빚어놨을 때 살아있는 사람을 넣기는 부담스럽고 왜냐면 소중한 세금 자원이고 군사력이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산 사람의 모습을 한 흙으로 빚은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집어넣는 건데 결론. 뭐의 풍습이 이렇게 이어져 온 거다? 아하, 순장의 풍습이 자,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언제까지? 진나라 때까지.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아무튼 그럼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황하문명인데 그 황하문명에서 갑골문자, 요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고 황하문명 이전 단계에 얼리터우 문화라는 게 있었는데 이 얼리터우 문화에서 청동술잔이 발견되었다. 이 청동술잔은 어쩌면 최초의 국가라고 기록되어 있는 누가? 사마천이 기록한 자, 최초의 국가 하나라의 뭐로? 예, 유적으로 유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실체를 완전하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어디부터 출제가 된다? 여기 있는 은나라, 황하문명, 갑골문자부터 출제가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쭉 발전되다가요. 이 은나라에 주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주왕이 정치를 잘 못했답니다. 그래서 은나라의 이 주왕이 자꾸만 자, 실적을 거듭하니까 주왕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주왕을 밀어내고 은나라 무너뜨리고 새롭게 뭘 만드냐면 주나라를 만들게 돼요. 주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주나라의 영토가 엄청나게 자, 넓어진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지도에서 자, 간략하게 자, 위치를 한번 표시해 보면 이거 먼저 얘기합시다. 우리 교재에요. 지금 보시면 9페이지가 있는데 9페이지에 지도가 있을 겁니다. 그죠? 9페이지 지도가 있는데 세계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중국사에서 하천을 2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도에서도 2개 기억했죠.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그죠? 그러면 중국사 쪽에서는 2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우리 동아시아사를 함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3개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동아시아에서는 저 위에 리아오어강까지. 근데 세계사에서는 리아오강이 안 중요합니다. 그럼 2개만 기억하면 돼요. 2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쪽에 황하강이 자, 보일 겁니다. 자, 황하강.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양쯔강이 자, 이렇게 자, 보이게 되는데 하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이요. 여기 있는 이 황하강을 중심으로 했던 이 지역을 뭐라 불렀냐면
화북지방이라 불렀어요. 화북, 중화의 북쪽이다. 화북. 그럼 이쪽은요, 화중, 중화의 중간 지점. 그럼 여기는요, 화남. 이게 지리 과목이나 이런 과목에서는 중국을 이렇게 세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화북, 화중, 화남 이렇게 쪼개는데 역사 과목에서는 자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 않고 두 개로만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여기를 자 화북지방, 화북지방. 그 다음에 화중, 화남 여기를 싸잡아서 강남지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에서 화북지방, 강남지방 이런 표현이 그대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화북이 어디고 강남이 어딘지를 가리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 베이스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천 두 가지에서 황하강을 중심으로 했었던 이 언저리를 화북지방, 양쯔강의 언저리, 양쪽 위아래를 자 묶어서 우리는 강남지방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지도에 보시면 얼리터우 문화를 중심으로 했었던 자 누가 있었죠? 아까 하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라가 요만하다고 합시다. 하나라가 그런데 은나라는 이거보다 좀 중심지가 넓어지면서 자 은나라는 자 이렇게 세력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은나라. 그런데 주나라. 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이 주나라의 세력 범위는 이렇게 넓어져서 무슨 강 쪽으로? 여기에 있는 양쯔강 쪽으로까지 세력이 확장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나라 이전까지는 주로 화북지방에 자 무슨 강?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 국가가 발전됐는데 주나라는 영토가 갑자기 넓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강 쪽까지? 양쯔강 쪽까지 영토가 확장됐다는 거 일단 확인해 두시고요. 갑시다. 여기에 은을 멸하고 자 은나라를 자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건국이 됐습니다. 맞죠? 중심지 즉 수도는 호경이라는 동네입니다. 호경의 중심지를 두고 건국이 됐는데 여러분들 그 기존에요 은나라 백성들 중에 아까 뭐 주왕이라는 왕이 정치를 못했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은 반대 세력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아니 왜 우리 은나라 무너뜨리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 최근에 우리 모습에서 기존 대통령 중에 자 탄핵된 대통령이 있는데 대다수는 탄핵이 당연하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거 인정 못하겠다라고 계속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또 존재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은나라가 무너졌을 때 이 은나라에 대한 지지 세력이 여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들이 하나의 저항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나라 입장에서는 그 저항 세력들을 그쵸? 쉬운 방법으로 힘으로 누르는 방법이 있겠지만 힘으로 누르는 것보다 자 그들을 어떻게 돼요? 설득시키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거를 자 이해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항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얘들아 은나라가 무너지고 주나라가 만들어지는 건 말이야. 하늘의 운명이야. 이게 무슨 사상? 천명사상. 그래요? 이게 하늘의 운명이라고요? 천명사상. 아니 당신들은 뭐가 다른데요? 우리들은 말이야. 도덕적으로 통치할 거야. 덕치주의. 그래서 천명사상과 덕치주의. 이게 주나라의 통치 이념입니다. 천명사상과 덕치주의. 이게 주나라의 통치 이념이고 세 번째. 지금 보시면 좀 아까 이제 제가 설명했었던 것처럼 영토가 상당히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넓어진 영토를 다스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의 이 범위가 갑자기 이제 몇십 배로 넓어지다 보니까 이 넓어진 영토를 다스릴 경험이 없다? 어떡하지? 그래서 무슨 제도를 시행하게 되냐면 봉건제도라는 걸 시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봉건제도라는 걸 시행했었을 때 봉건제도는 일단은 자 목적은 이거죠.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자 뭐 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시행한 건데 내용은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 자 여기 호경이겠죠?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 지방의 땅덩어리들은 자 지방의 이렇게 땅덩어리들은 친척들한테 자 왕의 친척들한테 떼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네가 직접 다스려라 라고 봉토를 하사하는 시스템. 이게 이제 바로 봉건제도인데 그럼 이렇게 가죠. 자 중앙은 자 누가 다스리고요? 왕이 다스리고 지방은 자 누구를 임명했다고요? 제후를 자 뭐한다? 임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중앙은 왕이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를 제후로 임명했는데 좀 전에 제가 누구한테 제후로 임명한다고 그랬습니까? 왕의 친척들, 왕족들 혹은요 공신은 이제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신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왕족들한테 이제 토지를 분배했는데 그러면 왕과 자 뭐가 같은 아이들? DNA가 같은 아이들? 그렇죠. 그렇다면 무슨 관계에 기반을 둔 겁니까? 혈연 관계에 자 기반을 둔 거죠. 그래서 혈연 관계에 기반을 둔 자 그러한 봉건제도가 발전이 됐다더라.
나중에요. 우리가 서양사를 또 공부할 건데 그 서양사에 의해서 이야기할 때는 서양사에서는요. 쌍방간의 의무에 의한 자, 쌍방간의 의무에 의한 자, 그런 계약관계. 쌍무적 계약관계에 의해서 자, 봉건제도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봉건제도라는 이 시스템은 중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럽에도 있었는데 유럽에서의 봉건제도와 중국에서의 봉건제도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거를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자, 여기 있는 계약관계에 의해 성립이 됐느냐 아니면 단순한 혈연관계에 의해서 성립이 됐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함정으로 계속 출제를 할 겁니다. 네 번째. 여기는 이 봉건제도는요. 혈연관계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종법적 질서에 의해서 통치가 됩니다. 이 종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종갓집과 분갓집의 관계. 좀 아까 왕은 중앙을 다스리고 친척들에게 땅을 이렇게 제후로 떼어줬잖아요. 그러면 이 왕의 아들의 아들, 큰아들입니다. 큰아들로 쭉 내려오는 우리가 큰아들로만 쭉 이렇게 내려오는 집을 우리가 종갓집이라고 하죠. 그럼 이 왕의 왕실은 종갓집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은요. 얘의 동생 혹은 얘의 사촌들이었었는데 그들이 빠져나왔잖아요. 그럼 분가한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분가집이죠. 그러면 종갓집과 분갓집 사이에는 자, 국가 전체로 보지 말고요. 한 가정으로 보세요. 하나의 가족으로 본다면 종갓집과 분갓집 사이에 가족 간의 예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월 며칠에 모여서 다 같이 제사를 지낸다. 제사 비용은 어떻게 분담한다. 이런 가족 간의 예법, 종갓집과 분갓집 사이에 어떤 예의범절 이딴 것들이 종법인데 그 종법을 국가 전체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왜? 여기 있는 이 왕은 계속 큰아들로만 종갓집과 같은 구조로 세습이 됐고 얘들은 분갓집이었는데 결국은 종갓집과 분갓집의 자, 이런 관계가 국가 전체에 그대로 접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적 질서에 기반을 두었다? 종법적 질서에 기반을 두었다. 혈연관계 때문에 그래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아무튼 봉건제도. 자, 이 정도 일단은 확인하시고요. 네 번째. 주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정전제라는 토지제도가 있는데요. 자, 정전제라는 게 있는데 이 정자가 우물정자입니다. 우물정자인데 토지를 우물정자 형태로 쪼개놓고 A, B, C, D, E, F, G, H 이렇게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지금 8명의 농민에게 토지를 나눠줬고 이 가운데 부분은요. 이 8명의 농민들이 와서 농사를 져요. 자, 이 가운데 있는 땅은 함께 농사집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 부분에서 수확된 거, 이 수확된 수확물은 100% 자, 국가의 왕에게 세금으로 올리는 방식. 자, 이게 바로 무슨 제라? 정전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정전제라는 토지제도가 있었구나 라는 정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 주나라의 봉건제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자, 왕권이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자, 큰아들의 자, 여기에 있는 뭐 사촌 혹은 동생이 제후가 됐었는데 이 왕의 아들의 아들 그 다음에 제후의 아들의 아들 그럼 이때쯤 오게 되면 이 인척 관계가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절 때 주로 만나는 게 자, 뭐 한 사촌 정도까지뿐이 안 만나거든요. 뭐 6촌이나 8촌? 8촌도 있는 거예요. 8촌의 얼굴조차 모르는 친구들 많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올라오면 이게 한 달에 건너가게 되면 이 인척관계가 멀어지면서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게 되면 자, 서로 간에 서먹서먹한 관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봉건제도 자체는 왕권이 약한 구조인 거예요. 왜냐면 왕권이 강하더라면 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전체를 내가 다 다스려야 되지. 근데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지방의 땅덩어리를 아예 떼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통치권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적이죠. 그럼 지방 분권적이고 혈연관계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왕권은 점차 더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에서 이민족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민족의 침략을 받았는데 이 이민족이 누구냐면 견용족, 융족이라고도 하고요. 융족이라고도 하고 견용족이라고도 하고 서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서융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견용족, 서융족, 융족들이 쳐들었답니다. 어디에서? 서쪽에서. 그러면 서쪽에서 이들이 쳐들었으니까 얘들이 어떻게 돼요? 이걸 막아낼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동쪽으로 도망갔다. 누가? 주나라가 도망갔죠? 이게 동주시대입니다. 그러면 동주시대 이전의 주나라는 우리가 편의상
서주라고도 이제 표현합니다. 서쪽에 있었을 때의 주나라. 아무튼 동주 시대는 자 어디로 수도를 옮긴 거냐면 러양이라는 동네로 자 수도를 옮긴 겁니다. 기존의 수도는요 호경이었었죠. 그죠? 호경이었었는데 자 이제 러양으로 쫓겨간 겁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주 시대라고 자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동주 시대.